선생님, 저기 뭐야 우리 인간 방향안에 대해서 적어오신 거를 얘기를 좀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선생님 인간 방향안에 대해서 한 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선생님의 그 인생의 편력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되게 부끄러운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앉은 것 같고. 며칠 동안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나 가져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며칠 동안 제가 가장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인간으로서의 방향화, 그 인간 문제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대충 메모해 가지고 왔어요. 그냥 잡담처럼 생각하시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방영환 동지는 보니까 평생을 사는 동안 항상 노동자로 사셨고 항상 밑바닥에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도 좀 보기도 했지만 제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보니까 17살인가 거기에 원진대용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 이전에도 밑바닥 어디서 뭐 했는지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 노동자, 음식 배달 노동자, 세탁소 공장 노동자, 이렇게 맨 밑바닥 일들을 하면서 마치 그 부처가 그 돌을 끼우치듯이 이 세상 지지를 다 깨우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중간중간에, 왜냐면 아까 저기 방영환 동지 인생의 방영환 동지는요, 아버님이 장의사였고 일찍이 아버님 어머님을 여외서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그래서 그 고모집으로 가서 살았는데, 그 고모집이 쌀장사를 했대요. 근데 고모가 방영환 동지를 10살을 데려갈 때는 내가 잘 공부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국민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 쌀가게 했는데, 그 침차 자전거 알죠? 그 침차 자전거를 그 어린 국민학생한테 쌀 배달을 시켰대요. 그래서 다리가 안 닿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그런 거 타보셨죠? 다리 안 닿으면 그 사이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쌀 배달을 했고, 그래서 그 생활이 너무 싫고 힘들어서 그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 청량리 시장과 이 청량리 일대로 어린 나이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꼬마 양아치 생활 이렇게 비슷하게 하다가 원진대유인 같은데 공장에서도 일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 앞에 거 선생님이 빼먹은 거 제가 보충해드린 거요. 고마워라. 저도 그걸 찾는데 어디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맨 먼저 이게 항상 사람은 사상이라는 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냥 단순한 노동적 운동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까지 가시지 않았냐. 그 사회주의 운동을 가면서 바로 이제 방영환 지장께서 자신의 사상이자 그런 사회주의를 조금씩 평생을 통해서 노동 속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영환 지장께서는 이 사상을 항상 투쟁하는 사업장들이나 또는 거리와 가두에서 외치고 그렇게 투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영환 지회장이 이제 사회주의라는 게 뭔가 간단히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보니까 백기환 선생님의 노나뱅이 사상도 좀 많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잘 살고 두루 함께 잘 살고, 그다음에 불평등이 없고, 또 노동자가 존중받고, 또 전체 민중이 이렇게 함께 잘 사는 세상. 그러니까 잘 사는 세상, 정말로 올바르게 두루 잘 사는 세상, 인간이라는 세상,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방영환 지장께서 평생을 노동 속에서 터득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적 어떤 그런 입장이랄까, 견해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백기환 선생님의 그 노나뱅이 사상하고 너무 많은 것이 있고, 실제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뭐라는 거,
자본이라는 게 사람처럼 세상이 아니니까 그걸 타파해야 되고 그야말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많이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을 안 살게 되면 깨우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고단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디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까 국민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까 고깃집에서 쌀배달 고난에서 인생이 시작됐고 먹고 살기 위한 생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온갖 밑바닥 일을 하다가 한 20살 무렵인가 17세에 그 원진 내원에서 노동하면서 그것도 무슨 사고가 많았나 봐요. 산재 투쟁을 하게 하다가 청량리 경찰서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그 통닭구이 등 고문을 받게 된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구성민 우리 위원장님이 한 부분은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청량리 경찰서를 가가지고 고문을 당했는데 17살 때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이나 이게 노동운동하고 결합했으니까 이 나이가 17살이니까 경찰이 노동운동 못하게 그래서 고문을 했고 너 앞으로는 이 노동운동이나 이런데 현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서 거의 반성문을 썼답니다. 그래서 방영환 동지가 경찰이 부르는 대로 반성문을 써서 나왔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반성문을 쓴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운동권 노동운동에 근처도 안 하고 이제 그 청년기를 쉽게 말하면 이제 양아치 그죠? 건달 양아치 이렇게 좀 어둠의 세계에서 생활하다가 교도소에 가서 학생들이 이제 교도소 가면 학생들이 뭐 저기 투쟁하잖아요. 가보셨지만 발로 차고 그죠? 박투쟁하고 발로 차고 막 식기장으로 두드리고 이런 투쟁을 하면서 아 저 학생들은 저렇게 굴복하지 않고 투쟁을 하는데 나는 반성문을 쓴 내가 참 바보같이 사는구나. 그 용기를 뱉고 아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책을 보니까 우리 방영환 동지가 주먹이 좀 셉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도 한 번 맞으면 사람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게 그 거물급이 있는 교도소에 살았어요. 거기 황석영이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나 이제 책만 보고 있으니까 황석영이 하루는 불러서 너는 맨날 그렇게 책을 이것저것 보면 안 된다. 책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책을 한 권씩 줄 테니까 이 책을 봐라 그래가지고 황석영 선생님한테 교도소에서 만나서 독서 지도를 받아서 교도소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참선, 수련, 그죠? 이런 단전호흡, 이런 명상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중간중간 근데 너무나 귀한 이야기예요. 제가 빠져먹는 부분을 꼭 그렇게 해주시네. 또 20대 후반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살이도 하셨다 그러네요. 무슨 사건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그 황석영 선생이나 그 대학생들 투쟁하는 그 이야기 나오시잖아요. 근데 무슨 사건으로 해서 감옥살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살이 했다고 우리 저기 이 방영환 동지가 저는 이제 생전에 같이 있으니까 우통을 벗으면은 몸이 그 역삼각형 한 대 때리면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주먹이 엄청나게 셌고요. 복싱을 했어요. 복싱을 배워서 복싱을 했고 그리고 앞니가 앞에 이가 하나도 없어요. 앞니가 옛날에 조직생활했어요. 조직생활에서 그 이제 자기가 그 조직생활을 청산할 때 그 조직에서 봉고체 본좌에 끌고 가서 너 조직 탈퇴하는 대신에 너 맛 좀 봐라. 퇴소식을 한 거죠. 그 퇴소식을 해가지고 이빨이 다 나왔대요. 그 이빨이 우치 그래서 가짜 이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어둠의 생활을 청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정말 제가 이게 인간 방영한 이야기를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이야기네. 그 또 20대 후반에는 무슨 일이 모르겠지만 아까 그 주먹계 족북계에서 일했다고요. 감옥살이도 하고
밑바닥 생활하다가 택시 기사로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2008년부터. 그리고 마치 스님들처럼 매일 새벽에 108배를 하고 그 자선 명상을 항상 했답니다. 108배를 하루에 새벽 4시에 300번을 했어요. 그걸로 체력단을. 그리고 그거 끝나면 1시간 동안 참선 좌선. 자선 명상했는데 이게 원래 그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 깨달음의 길인 거예요. 몸만 움직이면 안 되고 정신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고 기간에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음식 배달일도 하고 세탁 공장 일도 하고 온갖 밑바닥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참 얘기 어디 기록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당 해고 투쟁 승리로 받은 밀린 임금의 대부분을 연대에 감사한다. 연대랑 뭐 세종호텔지부, 뭐 아시아나 K지부, 그다음에 기아차 내부걸 해오자 박미동지, 또 그 마을에도 많은 그 연대단이. 그래서 투쟁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분들한테 당연히 보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결합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투쟁단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당 중앙에도 특별당비를 손이 커요. 몇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서울시당에도 특별당비를 내고 이렇게.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동지들이 있으면 어느 한 동지가 이름을 밝히지 못했는데 여기 자주 오는 동지인데, 그 동지가 그 대학생 등록금이 얼마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등록금도 내주고, 그래서 그 받은 돈, 밀린 임금 받은 돈을 대부분 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방영환 동지는 저보고 항상 형님이라는데, 형님 저는 돈 있으면요 제가 돈 안 갖고 있어요. 제가 또 벌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 저는 다 나눠준다. 이렇게 방영환 동지는 평상시에. 정작 방영환 동지가 분신하실 당시에는 정작 방영환 동지는 생활고에 시달렸고요.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이 국가와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면서 살았습니다. 귀한 말씀. 그러니까 연대에 감사한다면서 여러 그 투쟁 현장에 연대기금으로 이렇게 기타가 지고, 또 노동당의 특별 당비도 기타가 지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주민센터 이런 데도 그 기부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3년간 해고 과정에서 대법 승소하면서 이제 해성운수에 원직복직하면서 그동안 밀린 월급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쟁 중인 사업장 뭐 이런데 투쟁 지원금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일 많이 하면 원래 복을 받는데 제 생각에는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영환 동지가 길을 가다가 이 동네 길을 가다가 폐지를 주는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이거 폐지 집어가지고 오늘 얼마 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법니다. 그러면 할머니 제가 오늘 10,000원 드릴 테니까요 가서 집에 가서 쉬세요. 이렇게 하셨고, 그런 선행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방영환 동지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해고 투쟁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서 나 생활보호 대상자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방영환 동지가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평판이 좋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방영환 동지가 하도록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도록 안내를 해줬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방영환 동지의 선행이 자자했다 합니다. 귀한 말씀. 근데 이제 이 아까 말했듯이 해고되는 과정, 그리고 원직복직했는데 그 택시업계의 탈법과 임금 착취, 해상운수의 악랄한 보호,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사측 비호에 항의하며 이제 분신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해상운수 정승호 대표의 처벌과 택시 완전급제 시행을 요구하라는 그런 요구 속에서 분신했는데, 또 그거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얻을 시행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방현 동지께서 거대 조합주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을 챙긴 이익이, 그다음에 노조 관료주의에서 그 비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이따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방현 동지께서 그 국민 나서 혼자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하고 예쁘게 투쟁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 관료들이나 그런
호응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투쟁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비판이 좀 있었나 봐요. 지난번 노기한 동지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박영환 동지께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노조 관료들의 이렇게 막 간섭들 뭐 투쟁 방해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도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노조 관료들이나 정확히 문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니까 정의로운 사람, 의리 있는 사나이,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어디 보니까 있대요. 네, 그것도 에피소드. 그래서 방해환 동지가 옛날에 사람을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방해환 동지가 저기 원타치, 자기는 원타치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기 그 양기석 한계남 동지 사건 때도 말다툼이 막 심하게 심하면 어쩔 때는 원타치 한번 깎아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기환 선배님이 말했듯이 이제 방해환 동지가 그 분신을 하셨는데 그 전에 또 분신하시려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이 야 그러면은 너 차라리 분신할 거면 저 정승모 좀 가서 주워 패던지 때려 죽이던지 그래야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자기는 범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대. 이런 건데 그러다가 방해환 동지가 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 자가용 운전수가 이 나이 먹은 할아버지하고 시비가 붙었대요. 그런데 젊은 자가용 운전수가 나이 먹은 할아버지한테 막 못되게 하고 몸으로 미치고 하니까 방해환 동지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 젊은 이 운전수에게 뭐라고 했나봐요. 그 젊은 운전수가 방해환 동지가 체격이 작으니까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방해환 동지가 참으려다가 너무 못돼가지고 딱 한 대 살짝 한 대 딱 때렸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을 물었대요. 그 정도로 의협심이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본주의에서는 흔하지 않는 그 연대의 정신, 그다음에 노동자 단결의 정신. 그게 이제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게 그 공동체에 있는 공동체지만 허황되고 거짓되는 건데 이제 사회주의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인데 그런 어떤 그 사상이 영향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신도 이제 해고 투쟁에도 수많은 투쟁 사람들이 연대를 항상 했었고요. 또 노동자로서의 소위 말해서 그걸 의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의리와 또 아까 그 주습할 정도의 깡다구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시아나 KGV에서부터 만난 것 같은데 정말 그 열정도 있고 또 아까 의리지만 지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실을 이렇게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아까 말한 구도자로서의 어떤 진리의 길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동지가 투쟁을 하면서 항상 노동의 방법이 이거 다 알고 살았고 그 노동의 방법이 정말로 사회주의인데 그런 선동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방해환 동지가 제가 얼굴을 안 건 얼마 안 돼요. 올해 3월달부터 알았고 그렇지만 우리 방해환 동지가 여기서 이런 투쟁을 할 때 저는 이제 연대 투쟁 수준에서 했던 거고 근데 한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그때부터는 거의 뭐 날마다 소통하고 술도 좋아하셔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해서 인생 얘기를 많이 들었고 했는데 이 방해환 동지가 정말 저는 너무 아까운 게 이 동지가 계속 살았으면 저는 훌륭한 혁명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동지의 그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게 장난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얼마나 꼼꼼하냐면 첫 번째는 모든 전화는 다 통화 녹음이 다 돼 있어요. 자동으로 녹음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녹음하고 그리고 갖고 다닐 때 목에다가 그 바디 카메라고 아시죠? 그 카메라, 바디 카메라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농성하거나 뭐 할 때는 다 이 바디 카메라로 다 녹화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측하고 만나고 할 때 사측의 경우에 따라서는 야 이거 바디 카메라 휴대폰 녹음 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주머니에는 또 몰래 녹음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측하고 뭐 하면은 알았어 내가 저 휴대폰 끄게 휴대폰 딱 끄고 알았어 바디 카메라 딱 끄게 됐지? 하고 이제 사측이 이제 모르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녹음됐고 그 수많은 녹음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서 딱 그 하고 집에 가도 엄청나게 깔끔해요. 뭐 진짜 그래서 혼자 사는 아저씨라고 볼 정도로 엄청 깔끔해서 그 치밀한 성격 그 다음에 노가대를 온갖 노가대를 다 해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양비서 동지가 옥탑 농성을 할 때 이 저기 지면이 그 지붕이라서 이렇게 경사졌거든요. 그 경사진데다가 수평 잡아준다고 수평도 잡아주고 천막도 쳐주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벽도 잘 타요. 옥상에서 옛날에 높은 건물에서 노가대도 많이 했대. 그래서 밧줄 타면서 공공운수 벽에 현수막도 밧줄 타고 이렇게 그 하고 세상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연대 투쟁을 많이 했는데 아마 방해한 동지가 불신 안 하셨으면 훌륭한 노동운동가가 아닙니다. 저는 혁명가라고 아까 구도 진짜 정말 구도의 자세예요. 방해한 동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백할번뇌 구도자의 노래 엄청나게 노래만 하면 그 백할번뇌를 부릅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운동가 구도자의 자세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엄청난 열정 치밀한 성격 혁명가로서의 모든 자질을 탁월하던데 이렇게 일찍 불신하셔서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에 철학관 같은 생각이 나요. 막스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헌신성이랍니다. 헌신성이 두 번째가 겸손이라 하더라고요. 겸손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정치적 능력이라고 이런 그 품성론이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우리 방해한 지혜당 동지께서는 그런 걸 고루 다 가지고 계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한 동지께서 돌아가실 때 분신했을 때 그 따님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방희원이라고 돼 보니까 근데 경찰 측에서 당신 아버지가 그 어젠가 뭐 그렇게 불신을 하셨다. 그래서 그 뭐냐 그거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막상 또 열흘 후에 돌아가시니까 또 경찰 측에서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래서 뭐냐 그 아빠하고 정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헤어져가지고 헤어졌는데 그때 20대 이제 보니까 20대 중반에 결혼했다가 얼마 후 그 이혼했다고 그리고 그 딸하고도 어렸을 때 헤어져가지고 아빠에 대한 그 원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에 대한 원망이 많았는데 경찰에서 그 연락을 오니까 그 뭐냐면 자기가 그 시신을 거둬준다는 것이 공영장례라는 게 있어요. 남은거 나오미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그 유가족 연수는 그 공영장례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그 따님 방희연 그 뭐야 따님이 그러면 뭐냐 그 시신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좀 어디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 이거 다 끝난 거죠? 조금 더 남았어요? 예, 그러면 그거 여기는 이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언론에 나오거나 이렇게 한 정도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혼을 하면서 따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해서 오랫동안 따로 살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방해한 노동자가 가난하게도 살았지만 또 이제 한때 또 어둠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으셔가지고 착한 아빠는 아니었어요. 착한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딸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저기 돈 잘 벌어주고 자상한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딸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이 좀 있었죠. 제가 따님을 많은데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찾으려고 노력했을까 이거고요. 따님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고 방영환 열사는 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딸 얘기를 했고 또 보험을 좀 들었었는데
보험 수익자를 딸로 해놨더라고. 그 보험을 들었길래 야 너 죽으면 그만인데 왜 너 보험을 왜 들었냐? 내가 그러니까 아이 제가 죽더라도 저기 누군가 누구로 돼 있대 딸로 돼 있대. 너 딸하고 만나? 뭐 안 만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알고? 아이 그래서 제가 죽으면 다 찾아가요. 그렇게 말. 그래서 저는 방해한 동지가 평상시에 딸한테 못해가지고 죽을 때는 딸한테 따님한테 뭐 매덕이라도 남기는 보험이라도 주는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이 보험을 중간 대출을 했는지 딸한테 돌아가는 보험이 없대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따님이 처음에는 이 나쁜 아빠 나를 찾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씨 난 몰라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그렇게 되면 무용고자로 돼가지고 영원한 무용고자로 돼서 화장을 해서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상태에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아빠인데 그리고 본인이 아빠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관공서에도 연락하게 했는데 관공서에서 이상해요. 왜 딸이 아빠를 찾는데 왜 개인정보라고 아버지 연락처를 안 가르쳐준 줄 몰라요. 연락처를 안 걸어서 못 찾았고 딸이 아버지가 그래도 무용고자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그 시신으로 해서 유족으로 나서야겠다 나선 거고요. 그 앞서서 경찰은 딸한테 시신을 포기하라고. 왜냐면 빨리 장례식을 치러야지 이 싸움이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신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했대요. 그래서 딸이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딸이 다 찾아봤답니다. 인터넷 검색을 다 해봤대요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상황, 아버지 유서도 다 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이거를 내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버지 투쟁에 열심히 우리 하고 계십니다. 따님께서. 근데 이제 그 따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30년 잠깐 24, 5년? 한 20년 넘게 이렇게 서로 연락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는데 그 따님이 평가가 그래요. 자신한테는 그렇게 잘 못했지만 남들에게는 너무나 정의롭고 솔선수범하시고 가진 것들을 다 베풀어줬던 분이었다고. 근데 자기한테는 아는 원망이 많다고.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셨고 심지어는 자랑스럽기까지 하신 분이었다고. 이런 생각을 장례 투쟁에 여사 투쟁에 그러면서 그래서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따님이 첫 번째 아버지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따님이 첫 번째 저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방해한 열쇠를 주고 두 번째는 좀 아버지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해서 이 커피숍에서 봤고요. 세 번째는 엄벌을 처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검찰청 갈 때 같이 봤는데요. 그리고 우리 동지들이 또 따님하고 얼굴 보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진짜 방영환 열사의 복사판이에요.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방영환 열사랑 키도 비슷해. 방영환 열사랑. 네. 그리고 성격도 똑같아. 오 보통이 아니에요. 정의감도 똑같아. 정의감. 자기 스스로 이해하더라고. 자기는 정의감이 있대. 불의를 못 참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섬세해. 그 나타나기 전에 검색을 다 했대요. 그리고 모르게 그 한강 성심병원 저기 행사 집회에도 참석했대. 몰래. 그래서 아버지에 가는 거를 다 검색했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페이스북도 다 찾아서 검색하고 그렇게 다 검색하고 지금도 다 알아봐요. 그리고 휴대폰 노트북을 제가 노동당한테 주고 노동당이 휴대폰을 따님한테 줬어요. 휴대폰이 그 비밀번호가 걸려가지고. 근데 삼성이기 때문에 이 딸이 휴대폰을 포렌식까지 했어. 포렌식까지. 그래가지고 모든 휴대폰 아까 말한 대로 휴대폰에 자동으로 음성통화가 돼 있다잖아요. 휴대폰의 모든 음성통화, 음성녹음, 휴대폰의 모든 사진을 딸이 다 듣고 다 찍혔어요. 다. 그래서 우리보다 방영환 동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방영환 동지에 가까이서
다 알고, 제가 혹시 모르냐면 정의감, 그 다음에 이 치밀함, 이런 것들, 성격, 단호함. 그래서 이 단호함도 아버지의 끝까지 싸우겠다. 장례식 하더라도 장례식 끝나고도 싸우겠다. 49제까지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장례식은 49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지만 싸움을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정승호 처벌할 때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를 그렇게 협상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아버지 목숨이 1억밖에 안 되냐.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단호한 성격. 그래서 정말 우리 방영환 동지가 돌아가신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아픔이고 희생이지만 어쩌면 방영환 동지가 돌아가셔서 따님과 만나게 되고 어쩌면 우리에게 방영환 동지 못지않는 정말 훌륭한 따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줬고 앞으로도 이 따님과의 만남이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이 영원히 지속돼서 방영환 동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방영환 동지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운동가로서의 자세, 따님이 어떤 사람을 참지 모르겠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자한테는 싸우는 훌륭한 열사의 따님으로서 사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홈리스 노숙인 일을 보다 보면은 거기는 이제 가족하고 대부분 다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꼭 그 홈리스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꼭 경찰이 가족을 찾아요. 항상 가족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 시신인계 이러는 거 장례식 문제 때문에. 근데 평생 동안 만나도 없고 연락도 없던 사람도 꼭 사람이 죽으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장례 도와주는 그런. 근데 이제 아까 말씀 드리니까 방현 지회장 동지 그 따님 방현 따님이 그렇게 엄청나다니까 조금 마음이 좀 든든해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 방영환 지회장 동지께서 혁명가가 됐을 거라. 근데 저도 수십 년 그 지하운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운동에서 뭐랄까 저도 이렇게 깨우치고 있어요. 온갖 고통과 힘든 거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단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혁명가들이 깊은 인간성을 좀 깨달은 길이 있대요. 깊은 인간성. 근데 방영환 지회장 동지도 고단한 택시 노동자로 밤낮 없이 일해야 했고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택시 완전을 그때 투쟁하다 해고도 당하고 그리고 저 힘들고 고단한 투쟁 속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사랑, 자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야말로 그걸 한마디로 보면 아주 깊은 인간성 같은 거, 아주 깊은 인간성들이 아까 말했다 시도자들이 가지는 크단 아까 말했다 머리도 이렇게 스님처럼 108번뇌 하듯이 108번뇌 머리도 스님처럼 하고 돈도 그 괴라는 부분만 있거든요. 한 부분. 그리고 저올 때마다 스님으로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정말 저도 차비가 없어갖고 한 두세 번 차비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방에서 우리 동지들이 오면은 차비를 자기 집에 태워다 주고 그리고 우리 방영환 동지가 가끔 술을 드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등신불을 얘기해요. 등신불. 우리가 보면은 그 베트남 민주화 운동 때 보면 스님들이 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민중들의 고통 때문에 자기 몸을 불사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등신불이라는 단편 소설도 있고 또 티베트 스님도 있는데 방영환 동지는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이 불신을 어느 순간적으로 그 붕괴나 한 게 아니라 과거에 불신을 한번 하려다가 주변에서 말린 적 있고 평상시에도 그랬는데 그 등신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등신불 이거를 살 자세가 돼 있다.
명확하게 보다시피 구도자의 자세, 그리고 어떤 노동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살아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 자기 생을 바치겠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아마 방영환 동지가 불신 안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노동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서 자기 인생을 바쳤을 거고, 불신하고 앞으로 3, 40년 동안 약자들의 편에서 살았던 삶이었다면 사실 그 불신은 그 짧은 시간에 결국은 방영환 동지가 불신했건 안 했건 간에 약자와 노동자의 편에서 평생 동안 자기 삶을 바치려했다는 그 결의와 실천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운동가 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생겼던 것 같고, 점점 그 사회주의 운동, 소위 말해 혁명가의 길로, 아까 우리 김장민 위원장님께서 말하신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 8차가 운동이. 그럴 거는데, 저도 그 지난번에 진흥관과 지난주에인가 언젠가 수요일인가 몰라, 진흥가에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 마지막에 아까 우리 김장민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빈민들에 대한 저 끝없는 사랑과 자비 같은 것들이 정말 그게 방면 지혜당 경제가 가진 그 인간성이라는 그런 거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혁명가로서 운동가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뭐냐면 노동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임금 착취 수단으로만 여기는 저들 자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 또 저들 권력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들 자본의 편만 들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저 국가에 대한 그런 자각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증오할 수도 없고, 증오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다. 뭐 그런 철학적인 말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방영환 지혜당님께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한 노동자로서의 얼마나 처절한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깊은 그 인간성을 깨우치셨는지. 더 중요한 건 제가 한 두세 번이나 자비가 없었고, 자비 주신 거 평생 잊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도 분신했을 때도 한강 서귀변에 가봐야 되는데 자비가 계속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비를 얻어가지고 한 보름 만에나 몰라, 그래가지고 보름 만에 여기 그다음에 진짜 차비 줬어요. 저한테는 좀 차비 드릴 만하면서 줬는데, 정말 분신했을 때도 못 가보고 돌아가실 때도 못 가고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라도 와가지고 올 때마다 그래도 무슨 생각 하나 가져와야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매일같이 이선가 제사하면서 우리 방영 지혜당 동지 생각 많이 하면서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무슨 생각 가져올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방영환 동지가 즐겨 들었고 많이 노래 불렀던 108번뇌를 우리 김동수 동지가 좀 찾아주시겠어요? 108번뇌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대책위원장 맡고 3개월 동안 방영환 동지가 108번뇌를 한 10번은 제가 들었어요. 10번 직접 부르는 거를. 마이크만 들면 우리 푸닉스 사무실에서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하거든요. 술도 먹고. 그러면 거기서 마이크 잡고 108번뇌를 항상 불러요. 방영환 동지가. 근데 108번뇌 내용은 이런 거냐면
그 자기 삶의 과거의 생애 번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건 방해한 동지의 개인적인 삶이죠. 가족이라든가 딸한테 제대로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못한 것들을 이거를 이제 반성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개인적인 거. 또 하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진리를 찾는 거야. 구도자의 모습,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자기 삶을 민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의. 스님이 그러잖아요. 부처님. 그래서 등신불이라는 건데, 그 등신불이라는 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스님이 부르는 그 88번대, 예, 그거 맞아. 그거야. 아니요, 그걸 같이 우리게, 예, 그래서 들어보면 그 가사가 다 방해한 동지,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방해한 동지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아, 저 새끼 저거 청승맞게 왜 저런 노래를 왜 부르냐 그러는데,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저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육성으로 불렀단 말이야? 예, 이거 18번이에요. 예, 부를 때 10번 정도 들었어요, 진짜. 매번. 그러고 나서 방해한 동지가 그 처음에 분신 그 이제 마지막에 통화할 때 내가 미친 새끼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동지들이 지금 투쟁하고 있고, 그 내가 대책위원장 맡은 지 얼마 되나 해서 정승호 고소 고발해가지고, 지금 다 고소 형사처벌 될 건데, 미친 새끼 아니냐고. 동지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통화에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분신하고 나서 그 이 노래를 정말 그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방영환 동지가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왜 분신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김호준 선배님이 늦게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방영환 동지의 이 살아온 그 일생을 되짚어보고 방영환 동지가 평상시 했던 말과 행동들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등신물 얘기도 나왔는데 방영환 동지는 자기의 어릴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그 살겠다는 각오가 돼 있었고, 그래서 분신하지 않고 그래서 3, 40년 그거 죽을 때까지 살더라도 자기의 삶은 아까 여기 노래 그대로예요. 정말 구두의 삶. 아까 말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절을 300번 하고 1시간 동안 참선하고 그러면서 이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 자기가 어떤 택시 노동자의 그러한 요구와 그 다음에 이 자본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요구, 그리고 양귀서 함께하는 문제, 그 얘기 했어요. 방영환 동지가 마지막 통화에서 형님 제가 죽어야지만 양귀서 함께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죽어보십시오. 제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에 의한 삶이 아니라 약자들에 의한 삶을 살겠다고 결의를 했고, 그것이 하늘이 주어진 천수를 누리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마치든지 자기는 그런 삶을 결의를 했던 거고, 평상시에도 그런 말하고 유서도 2020년에 쓴 유서가 발견됐어요. 최근에 이미 또 다른 유서가 발견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도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방영환 동지의 분신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영환 동지는 단순한 노동조합 활동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약자를 위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거고, 그거에서 사는 약자를 위해 사는 방식이 우리처럼 하늘이 내려주신 그 천수를 누리면서 평생 동안 운동하는 방식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판단했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한 몸을 바쳐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그게 방영환 동지가 여러 번 수차례 얘기했던 등신불이라는 거.